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김대중 정부 이후 어떤 산업정책이 시행됐나요?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었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그런데 그와 같은 정책은 뭘 했나요? 반산업정책이죠. 대기업을 제약시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왜 그런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돼야 좋다는 거예요. 또 대기업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겠죠.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은 반산업 정책이다. 따지고 보면. 근대 국가는 그게 아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반산업 정책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재산 침탈을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래요. 윤석열은 어떻게 했나요? 최대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에 나섰고 실제로 그래요. 규제를 하나하나 해제하려고 했죠. 그래요. 또한 이제 군사정부와 같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래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시도를 또한 했죠.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결과를 볼 수 없게 됐지만 재임 중에 기조를 완전히 바꿨죠. 대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려 하고 그래서 뭐라 했나요? 개혁정부의 탄생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상국가인 거죠. 정상국가화 시키려고 했죠. 반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그게 선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반산업정책이 노골화되면서 원전 산업을 파괴하려 하고 반문명정책까지 등장하면서 물관리를 위해서 만든 보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것도 철거했죠. 그런 거 철거시키면서 국가를 정상화하려고 했다. 그건 사실이죠. 산업정책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3대 개혁을 주장했는데 3대 개혁에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있다. 노동개혁은 산업정책이기도 하다. 그래요. 이런 개혁은 이제 자기가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어. 개혁정부가 돼야 되겠어. 하면 이제 문제점을 찾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국가를 이제 바람직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2017년에 이글을 써니는 한국이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 세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다. 교육 분야, 노동 분야, 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3대학을 논했는데 이 3대학만 시정해도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며 부미 권력의 재분배는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이러한 핵심을 회피하며 분화 권력의 재분배를 논하는 것은 속은 악인데 겉으로는 선을 내세우는 것으로 위선적인 인간이나 위선적인 집단이나 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뭐 타인의 재산을 침탈해서 뭐 복지 실시하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분야를 저비용으로 만들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능력에 따른 이동이 되면서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노동 분야 개혁할 게 많다는 거예요. 금융 분야 또 개혁할 게 있겠죠.
이걸 쓰니도 2017년에 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이걸 쓰니는 교육 분야, 노동 분야, 금융 분야를 얘기했죠. 윤석열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얘기했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겹치죠. 한 개는 안 겹치고. 연금개혁도 해야 되는 거죠. 예전부터 살펴봤죠. 계획을 하고자 하면 절로 목표가 생기기 마련인데 윤석열은 세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3대 개혁을 주장했다. 이 글을 쓰니 역시 3대 개혁을 주장했는데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겹친다. 겹치는 분야가 있다고 하여 내용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개혁해야 된다면서 그래요.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현 시대에서 3대 노동개혁은 근로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참된 개혁이다. 물론 근로자들은 단체를 형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개혁, 참된 노동개혁은 기업과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대 국가에서는 신분제도를 금지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신분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신분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금지된다. 그럼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신분제도가 금지되는 곳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가 근로자 인생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기업 소유자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듯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란 것은 계약을 통해서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동등한 신분의 국민이 다른 동등한 신분의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하기에 근로조건은 상호 계약을 통해 체결되어야지 법으로 특정 신분의 국민의 이익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체를 만들어서 계약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체와 단체가 계약하는 일은 흔한 일이며 단체를 만들 자유를 박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씨도 뭐 다 단체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정당 만들어서. 생산을 혼자나 가족끼리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지. 단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죠. 일종의 자유의 영역, 생활상의 자유에 속하죠. 정부의 일은 불법적인 계약을 막고 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게 하는 일 외에는 없다. 불법적인 계약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볼 때 건강을 해치는 계약이거나 아무리 계약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계약, 뭐 신분제도, 뭐 노비 계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정부 할 일은 뭔가요? 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뭐 간섭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언급한 계획은 현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노동개혁 방안이다. 실상 좀비 군단이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 개혁 방안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면 좋지만 하기는 어렵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좀비 군단이 있잖아요. 노조도 있고. 그러면 윤석열의 노동개혁과 이상적인 개혁 방안을 정리해보자. 제시된 거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신분적인 보호 이런 건 안 된다. 윤석열은 노사법치주의 및 유연화 법대로 해라. 뭐 억지 쓰지 마라. 노조를 주로 상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생산시설 뭐 증거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불법적인 거, 기물 파손하고 뭐 이런 거죠. 유, 윤활을 해라. 이제 계약의 자유를 좀 실현하고 싶은 거죠. 법을 위반한 노사연이 엄당. 그래요. 직무성과급제로의 유도. 전적으로 노사 계약의 위임. 한국은 법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정해져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호봉제죠. 근데 전적으로 노사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성과급 위주가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보다 많은 임금을 주고. 이런 것까지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시를 하거나. 그래요. 그냥 서로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하면 굳이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노동유연화를 목표로 삼았는데 노동유연화는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는 이상적인 계획 방안과 통한다. 뭐냐, 노동유연화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다. 현재 주 단위로만 묶여있는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여 노사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주장한 제도는 연장 근로를 하면 그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안식가나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슨 말인가요? 기업이 하는 일이 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바쁘고 어쩔 때는 한가하고 좀 한가할 때는 쉬고 바쁠 때는 좀 일해라. 뭐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계약에 맡기면 통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일일이 어떻게 일 시켜라 법으로 정해놨죠. 바쁘든 말든 뭐 그래요. 더 동일하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부가 명령을 내린 셈이죠. 좀 그런 거는 좀 제한을 풀자. 뭐 이제 그런 거죠.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게 내버려 두자 이 말인 거죠. 또한 선택적 근로제 확대하여 연구개발 등 특정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유형 근로제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게 하고자 했다. 너무 근입되어 있다 법이. 좀 법을 완화하자 뭐 이런 거죠. 가급적 합의에 의해서 하게 하자. 계약에 따라서. 근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못하니까 뭐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법으로 근로조건을 엄격히 정해놓아 기업이 근로자를 활용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법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을 쓰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연공서열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의 유도를 시도했는데 이 역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급적 이제 서로 합의해서 하게 하자 뭐 이런 거죠. 법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니 자연히 직무성과급제가 된다. 법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하니 자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법으로 정하거나 명령을 통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기업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마음대로 채택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체계를 바꿔서 누군가의 임금이 줄어들거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우 엄격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사람 쓰는 일을. 그래요. 이렇게 계속 이제 사람을 쓰기 어려운 법들이 많이 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과연 현재 한국에서 바람직하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낙후된 저개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매우 낮다. 근로자를 활용하는 데 법적 제한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임금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매우 크죠. 크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지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산업이 발전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매우 높다. 그렇죠. 중국, 베트남, 인도하고 한국인들 임금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정부가 임금 보완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산업은 쉽게 붕괴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선진국도 보라는 거예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자체는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지만 투자 유치에는 큰 장애물이다. 투자에 있어서는 고임금 자체가 제이다. 그리고 고임금 자체가 제라는 거예요. 미국이 붕괴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요. 오만 짓을 다 하지만 그래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한 9만 불 되죠.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크죠. 근로자를 쓰기 어려운 법적 제한을 가하면 가할수록 이는 고비용 정책이 되어 투자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며 사업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업 소유주가 생기면 투자 철회가 발생한다. 미국 보라는 거예요. 한때 뭐 자동차 강국, 조선업 강국, 그 다 철회되잖아요. 투자 철회가 발생하면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실업자가 되니 근로자에게도 불행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회해버려요. 파산하거나.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죠. 불행한 일이죠. 임금 높은 것 자체가 제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면 투자 철회나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산업화에 성공했다. 발전했다. 임금이 높아졌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전에 임금 보완 정책이 중요하다 했죠. 산업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산업이 붕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이로운 법을 제한하는 일이 선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투자에 장애가 생기면 결국 근로자나 근로희망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는가? 신분제도가 금지된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일도 금지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등한 신분이니까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산업이 발전하여 생기는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노동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임금이 낮을 때는 원칙을 좀 어겨도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칙을 좀 안 지켜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도 이제 비싸죠. 이렇게 고임금이 된 상태에서는 원칙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냐 못하냐가 향후 한국의 미래를 가르겠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개혁 방안의 방향은 이상적인 노동개혁에 부합된다. 방향이 맞죠, 방향은. 따라서 윤석열은 이상적인 노동개혁을 알았다. 단, 법으로 이상적인 노동개혁을 실현하려 했는데, 이는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저항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요. 근로자에게 정말 이로운 것이 뭔가, 근로자를 쓰기 자꾸 어렵게 근로자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고, 근로자를 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를 쓰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산업이 쇠퇴한 사례는 무척 많다. 1950년대 디트로이트는 미국 내 4대 도시 중 하나로 인구는 185만 명이었고 1인당 소득은 미국 최고 수준이었다. 미국은 자동차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동차 생산 강국이었죠. 지금 어떤가요? 현재는 산업 쇠퇴의 대명사인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뿐만 아니라 음,
인구는 2020년대에 약 63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래요. 3분의 1로 감소했죠. 몰락해버린 거예요. 자동차 산업도 쇠퇴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쇠퇴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자동차 산업 투자 유치에 힘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업도 완전 붕괴돼 버렸죠. 미국이 잘못한 거죠. 뭐 금융산업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임금 보완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산업 관리를 안 한 거죠. 쉽게 붕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강력한 자동차 노조는 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렇죠. 이거 왜 쇠퇴했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많다는 거예요. 산업이 먼저 발전한 국가에서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이 오르는 구조, 과도한 복지 혜택, 그리고 공장 폐쇄나 인력 재배치를 법적 계약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철저히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정부도 방관하고 그런 일을. 이에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갖고 기업은 투자를 철회하거나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파산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인구는 70년 사이 122만 명이 감소했다. 한때는 미국이 잘 사는 국가인데 디스트로이트는 1인당 소득도 가장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임금이 높은 게 죄죠. 거기에다가 뭔가요? 사람을 자꾸 쓰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도한 복지 혜택이니.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산업은 쉽게 붕괴된다. 얼마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나요? 사람을 너무 쓰기 어렵게 만들지 마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산업이 붕괴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걸 지키기는 쉬워도 임금 보완 정책에 힘썼으면 이런 게 다 임금 보완 정책이죠. 원칙대로 노동개혁하고 근로자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제한을 많이 가하게 되면 사람을 쓰기 어렵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람을 쓰기 어렵게 만들면 기업은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면 파산한다. 그럼 좀 영리한 기업은 투자를 철회해버리겠죠. 다른 데 투자하겠죠. 어떻게든 생산해보려고 하면 경쟁에서 밀려서 파산해버린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저런 제한을 만드는 일이 선한 일인가? 제한을 만들수록 실업자가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된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185만 명이 63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기겠어요. 또 일자리가 사라졌으니까 또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나아가 국가 산업을 붕괴시키니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다. 한번 붕괴된 산업은 다시 일으키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근데 관리를 안 하니까 붕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막 이런 제한 저런 제한 막 법으로 만들고 무리한 요구하고 그게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과를 봐라. 이 결과가 뭐 이거 하나밖에 없겠느냐. 숱하게 많다. 한국보다 앞서 나갔던 국가들 보면 소중하게 키운 산업을 잘 지킬 생각을 해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종 제한을 만드는 일을 노조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국가와 국민, 나아가 근로자와 근로희망자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산업이 붕괴되면 다시 일으키기도 어렵다.
어렵죠. 이제 한번 붕괴해버리면. 어렵게 키운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임금 근로자가 힘들 수 있는데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복지 정책을 실시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탐구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한 일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겠죠.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영업상황을 자처하며 수출에 앞장섰다. 그래요. 또 다른 산업정책이죠. 또 수출에 앞장섰다. 이명박이 했던 거죠.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입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복전쟁을 일으켰다. 2020년도로 기억되죠. 2차 대전 이후 서로 다른 종족이 타 종족의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일으킨 정복전쟁으로는 최초였다. 그래요. 최초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많았죠. 분단되었을 때, 한국이 분단되었다가 6.25 전쟁도 통일전쟁이 있었고, 국가 수립 과정에서. 또 미국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도 전쟁을 했지만, 정복전쟁은 아니었죠. 그래요. 뭐, 이라크와 전쟁을 했다지만, 정복전쟁은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했지만, 테러 당했을 때, 테러 단체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지, 정복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정복전쟁을 일으켜버렸죠. 근데 이런 전쟁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대략 한 80년 만에 처음이죠. 러시아는 천년 전에 한 뿌리였다며 한 종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언제적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복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한 각국의 정부는 정복전쟁을 위한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무기 생산을 거의 중단시켜 하였고, 그러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설을 지닌 국가에는 한국, 이스라엘, 터키, 인도 정도밖에 없었다. 정복전쟁이 장기간 없으니까, 80년 이상 없으니까, 이제 정복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생각하고, 정복전쟁에 필요한 자주포나 전차 이런 거는 생산을 안 했죠. 그건 한국은 생산할 수밖에 없었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스라엘도 좀 그런 상황,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도 전쟁했잖아요, 얼마 전에. 생산력, 품질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에 있어서 한국이 최고였다. 윤석열은 한국 무기 수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고, K방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기술이 가격 대비 성능뿐만 아니라 빠른 공급 능력에서도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다. 사실이죠, 뭐. 윤석열은 이를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며 AI와 무인체계 등 미래적 기술 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그래요. 산업을 육성하고 대량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또 수출에 앞장서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 거죠. 윤석열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다시 핵심 수출 산업으로 복원했다.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대규모 성과를 냈으며, 이는 한전,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의 중소기업들까지 다시 일감을 얻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다행인 거죠. 문재인이 폐기하려 했는데 다시 살려내면서 수출 성과까지 낸 거죠. 군사정부와 같은 대대적인 신산업 정책은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우기 명목으로 군사정부의 공작을 부정한 이후부터 한국의 산업정책은 한국을 번영으로 이끈 군사정부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정반대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군사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은
군사정부와 같은 신산업 정책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나요, 군사정부는? 적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서 육성했죠.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죠. 한국을 지금으로 있게 한 정책이었죠. 그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면서 김영삼은 군사정부의 공작을 모조리 부정해버렸죠. 그 뒤로 군사정부의 산업정책, 복지정책 실시한 방법이죠. 다 실전돼 버린 거죠. 동시에 군사정부의 신산업 육성 노하우는 한국에서 실전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군사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 해당되니 윤석열 정부를 탓할 것은 없다. 제대로 이제 군사정부 이후에 육성된 신산업은 없다는 거예요. 조선업, 자동차업, 제철업,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 IT 산업 다 군사정부가 육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요즘 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좌파 인사들은 IT 산업은 자기가 육성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육성했죠. 노태우 계승하고 김영삼, 김대중 계승한 거죠. 다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육성된 신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에. 왜 그런가요? 실전돼 버렸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신산업 정책이 그래요. 계승되어 왔으면 또 뭐 AI건 뭐건 또 신산업 정책이 신산업이 얼마 많나요? 한국이 또 앞장서 나갔겠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